그럼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철 대표님의 개성을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서 다들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문재인 대통령께 그리고 민주당에 할 말이 좀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 외에 이렇다 할 국정운영 성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기에 집착한 국정운영, 소통과 협치의 실종, 비대한 청와대에 의한 만기칠납, 인사 실패,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 최악의 무능을 드러냄으로써 국정 전반이 총체적 실패의 길로 치닫고 있을 뿐입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내내 인기에 집착하고 지지율에 취했습니다. 고공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챙기는 대신 지지율에 불리한 사안은 철저히 무시하고 함구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지율은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와 지지율에만 집착하는 국정운영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시대정신인 소통과 협치가 실종됐습니다. 소통과 협치 대신 내 편과 내 편을 가르며 반대편을 악으로만 규정하는 진영 논리에 의한 국정운영으로 야당과 국회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소통은 합의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협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를 다당제로 만들어준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여소야대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엄연한 다당제의 지형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 일관했습니다. 협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합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국회에 협력하라 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셋째, 청와대 만기칠남으로 국정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지난 1년 가뜩이나 비대한 청와대 비서진이 총리와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과 각종 공론화위원회 등으로 내각을 패싱하며 정부 부처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집단지성이 아닌 소수 계파에 의한 독주로 자신들의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과거의 적폐를 정당한다면서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갔습니다. 넷째, 탕평은 온데간 데 없고 인사 실패가 판을 쳤습니다. 캠코더 인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사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9명이나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지난 8일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으나 정작 사과해야 할 대통령은 모른 체하고 진즉 삽죄했어야 할 조국 민정수석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인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결코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교육 문제는 더욱 참담합니다. 어제 발표한 것을 오늘 뒤집고 다시 내일로 미루는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교육부가 대입 개편안에 손을 대고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더니 교육부가 대입 개편안에 손을 놓고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더니 국가교육회의는 다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넘겼고 특별위원회는 또다시 공론화위원회에 재하청을 맡겼습니다. 국가 병현대계인 교육정책을 무슨 인테리어 공사 수주 주듯이 하청에 재하청, 민간업체의 용역까지 이러려면 도대체 교육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러니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한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후원 세력이었던 전교조와 진보 교육가들까지 비판을 거듭하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어도 이미 몇 번은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경제와 민생 일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한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입니다.
일자리 정부라 자임했지만 실상은 있던 일자리까지 사라지게 하는 일자리 파괴 정부였습니다. 실업자 126만 명이 넘는 IMF 이후 최악의 고용 쇼크를 초래했고 장기 실업자는 15만 명을 넘어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현재까지 사라진 일자리가 47만 개, 공약 이행 시 9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는 그들의 소유물이 아니고 5천만 국민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있는 곳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단지 국가 운영을 5년간 한시적으로 위탁받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바른미래당의 충고와 조언을 내팽개친 채 국정을 모두 차지한 것처럼 쥐락펴락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바른미래당의 충고와 조언을 새겨 들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정권만의 실패가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고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소통과 협치로 즉각 전환하고 바른미래당이 누차 충고한 대로 구조개혁, 규제개혁, 노동개혁을 즉시 단행하여 경제와 민생을 국정운영의 첫 번째 과제로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집권 2년차 국정의 성공을 위해 바른미래당이 어느 당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도울 것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어제 여야 협상 결렬을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수많은 인터넷 댓글 조작 미꾸라지 다 빼놓고 드루킹 하나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 야당의 속내라고 했습니다. 이런 궤변이 없고 번말 전도도 유부수입니다. 그러면 미꾸라지 한 마리의 인사청탁에 청와대는 왜 민정비서관까지 나서서 절절맨 것입니까? 청와대가 미꾸라지 한 마리에 놀아나는 그런 곳입니까? 국민 앞에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대통령과 민주당이 결백하다면 앞장서서 특검을 주장하면 그만입니다. 댓글 여론조작 의혹은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도대체 어떤 사이길래 드루킹이 운영하는 카페인 경제적 공존화 모임 경공모 회원 200여 명이 2,700여만 원을 후원한 것입니까? 시기도 대선을 앞둔 2016년 11월입니다. 드루킹 일당은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9만여 건의 기사에 댓글 공작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160건이 넘는 기사에 조작을 한 것인데 이 정도면 주요 기사 모두를 조작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드루킹은 또 올해 1월 17일, 18일 이틀 동안 매크로를 이용해 기사 676건에 달린 댓글 2만여 건에 210만 회가 넘는 부정 클릭 활동으로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이틀간 210만 회면 수천만, 수억 회도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루에만 수백만 건을 조작할 수 있는 드루킹이 대선 이전부터 개입했다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인 김경수 의원 그리고 집권 여당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권력 눈치 보기에만 급급합니다. 경찰은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만 했을 뿐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인 휴대폰 압수수색, 계좌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검찰은 아예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국민 누구나가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을 통해 파헤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자체 조사, 진상조사는 왜 결과도 없이 유야무야합니까?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국민의당의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체 진상조사를 했는지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당시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당사자의 자백을 근거로 당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서 수십 명의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6일 만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조사 결과는 검찰 수사와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특검과 함께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특검에 대해 어떤 진정성도 없이 방해만 하며 시간만 끌었습니다. 특검을 피하고 싶어 추경도 내팽개쳤고 민생 국회도 걷어찬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는 무능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특검을 수용하고 민생 국회에 매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좀 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 언저리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1년 전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물어보면 나아졌다고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완전한 실패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서양 격언이 떠오릅니다. 소득 주도성 성장, 미사역으로 가득 차 있지만 임금 상승을 부르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일자리 지표는 IMF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는 2008년 금융위기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가동률이 70.3%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성장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 허구적 성장론에 매달린다면 4년 후에 제이노믹스는 친노동 경제가 아니라 반노동 경제, 사람 중심 경제가 아니라 사람 파탄 경제라는 최종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육정책 역시 F학점입니다. 아예 학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어린이 영어 교육, 2022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한 교육부의 무능은 절망적입니다. 한 교육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 주요 8개 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소득분위 9, 10 분위에 속하는 부유층 학생의 비중이 72.5%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 교육의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을 타 기구에 중충하도하듯이 모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없는 게 낫다라는 그런 국민의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 모두 F학점입니다. 입장과 퇴장이 모두 아름다우려면 취임 초 높은 지지율의 도취됨이 없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야당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F학점 분야 재시험 치르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 안타까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아빠와 아들로 추정되는 2살짜리 아기가 숨진 지 수일 만에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원룸 관리업체 직원이 월세 2달치가 밀려 찾아갔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니 A씨와 아기가 나란히 누워서 숨져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A씨와 아기는 매우 야위어 있었고 A씨가 병을 앓다가 숨지고 아기는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이 마치 투명인간처럼 주변과 단절된 상황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등 사회 안전망에서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는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아기는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구미 보건소 신생아 전산망에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A씨가 구미시의 기초생활수급과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신청한 흔적이 없는 것도 이런 상황이 복잡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A씨는 20살 때 집을 나온 뒤 작년 설 이후로 대구에 사는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원룸 도시가스는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웃 주민과도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고독사라는 면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의 도움에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고령자에게만 보이던 생활고, 빈곤, 고독사 문제가 젊은 층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법제도는 구축되었지만 제대로 된 실행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시급합니다. 이것은 전 정권,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우리가 만들려면 최우선 아젠다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나라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바른미래당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공약한 내용 중에 IoT 기술을 이용해서 활동 감시 센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고독한 분들이 제대로 움직임이 없을 때 국가가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람이 같이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가긴 갑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났습니다. 높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출범을 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굉장히 위기감이 조성돼 있던 그 남북 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고 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국면 전환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많은 노력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실천 과제들 이런 것들을 챙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1년 동안의 평가들이 있겠으나 저는 민생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서민 경제,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더 악화시킨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냉철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국회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과반 의석도 채 안 되는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이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악화된 상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거수기 노릇을 했던 그 당시 집권 여당을 수도 없이 비판해 왔습니다. 민주당에 양심 있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낸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한 의원들이 있었는지, 저는 집권 여당의 민주당의 책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오만하고 독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이 꽉 막혀 있는 국회 상황들을 민주당이 자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추미애 당 대표의 지금의 국회 상황들 그리고 불법 댓글 조작 사건들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저는 너무나 오만하고 국회 야당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야 3당의 원내 수석들이 정론관에서 정상적인 특검을 수용하고 이후 국회를 정상화해서 민생을 살펴야 된다라는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민주당의 접촉이나 협상 시도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협상에 응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다시금 자세를 전환하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이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일체의 연락도 없고 또 본인들의 원내대표 선거에 매몰돼서 민생을 걷어차고 또 특검도 거부하면서 추경까지 본인들이 그렇게 애타게 바랬던 추경까지 버려가면서 이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드루킹과 김경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속속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해서 잘못된 이 신뢰가 무너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각성하고 반드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미회담을 앞두고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중일 정상은 함께 모여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와 그리고 삼국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특별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첫 정상회담 이후에 40일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달원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를 입술과 이를 뜻하는 순치에 비유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동정상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두 번째로 북한을 방문해서 억류자 귀환 문제 등 곧 실시될 정상회담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그야말로 세계 열강들이 각자의 계산법에 따라서 주도권과 국익을 위해 무한 경쟁하는 소리 없는 외교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아직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확신할 만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도 정부가 분명히 염두에 할 것이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은 평화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은 불과 얼마 전까지 친족을 고사포로 처형하고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망만을 서슴지 않았던 국가입니다. 또한 여전히 그 세력들이 집권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독재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젠 싫든 좋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핵보유국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국가안보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만만한 행동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천천히 서두르라는 독일 격언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구소련과의 군축 협상에 임하면서 발언한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격언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실물경제 차원에서 보면 어떤 정책도 속도 그리고 시기 순서를 잘 맞춰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성공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보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엇박자 정부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올리는 거 좋습니다. 이게 속도를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비정규직 제로화 다 필요한데 바로 이러한 정책들이 때와 시기와
속도를 잘 맞췄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로 한번 지켜보면 각종 고용지표,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상황판을, 일자리 상황판 만든 문재인 대통령,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청년 실업률이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다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청년 실업률 그렇게 올라가고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17년 만에 그 실업자가 128만 명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엇박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환경정책을 가장 강화시킨 문재인 정부, CO2 미세먼지 줄이겠다고 했는데 가장 청정 에너지인 원전을 탈원전 정책을 폈습니다. 이것도 엇박자. 자, 바라카 원전의 거의 77조의 수출을 더 확대해서 이제 사우디로 영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의 원전은 백지화 시켰습니다. 백지화 시켜놓고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엇박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전 세계 경제 정책은 순서와 속도를 맞춰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개혁,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 요 세 가지가 축입니다. 이 축을 완전히 뒤로 밀려놓고 도외시해놓고 우리 서민 경제 올리겠다고 한 소득주도 성장이 1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서민들을 울리고 또 기업은 전부 좀 뭐라 그럴까 돈을 좀 축적한 기업들은 외국으로 엑소더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나가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기가 살아야 일자리가 나오는데 그 엇박자가 나오는 바람에 앞으로 정말 얼마나 더 서민들을 울리고 이 정책을 바꿀 것인지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탈원전 정책 발표된다면 최소한 원전 수출을 위한 수출 모델하우스라도 한국에 만들고 한국에 공장 짓고 외국에 공장 지어주겠다고 해야지 이 엇박자 정책을 좀 다시 한번 전 세계 선진국들을 보면서 2년차 경제 정책을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순서와 속도와 시기를 제대로 맞춰가는 그러한 정부 정책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여 남겨놓고 인물과 정책은 실종되고 오직 청와대와 국회 파행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나눠먹게 하는 동안 피부로 느끼는 생활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가 절실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실행해야 할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지침에는 2층 이상에 있는 경로당은 1층으로 이전하거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전국 경로당 6만 5천여 곳 가운데 지하와 2층 이상의 위치에 노인들의 접근이 불편한 곳은 4,486곳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 경로당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450곳에 그쳐 10곳 중 9곳은 어르신들이 직접 걸어 올라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로당을 관리하는 지자체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출입이 편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생활 속 작은 것부터 해결하는 일, 우리 바른미래당이 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네이버가 발표한
뉴스와 댓글 개선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네이버에 발표한 개선 대책은 크게 5가지로 모바일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을 빼겠다. 두 번째로는 화면에서 언론사가 편집한 뉴스와 AI가 추천한 뉴스를 제공하겠다. 구글식 아웃링크 도입을 추진하겠다. 매크로 및 댓글 정책과 시선 개편하겠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정치 선거에서 댓글을 취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네이버의 대책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싸하게 포장은 했지만 허울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핵심은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그럴싸한 말들로 디테일은 철저하게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네이버의 대책은 PC 버전에서 구현하고 있는 기능을 모바일에 적용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개선책이라기보다 기존에 예정된 모바일 업데이트를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이 되는 아웃링크와 관련한 해서도 선택을 열어주는 것처럼 네이버가 빠져나갈 명분과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글처럼 완전한 아웃링크 방식 실현을 선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외의 대책은 포털 사업자가 생존을 위해 서비스를 강화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바른미래당 포털 개혁 TF는 드루킹 사건을 포함해 포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실질적인 관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1차 회의를 했었고 앞으로 관계부처 업무보고와 전문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서 댓글 불법 여론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포털 개혁 방안을 5월 중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가계통신비 관련 내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정부 대선 공약인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통신요금을 줄여주겠다는 그 내용은 좋으나 문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현재 중소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보편요금제 주요 내용은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의 사용량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요금제는 이미 알뜰폰에서 제공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편요금제 도입은 알뜰폰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요금과 서비스 제공량 하에서는 멤버십과 가족 할인 등 부가 서비스가 우수한 이동통신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소사업자를 죽이고 3대 대규모 사업자를 가압자를 늘려주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보완책으로 알뜰폰과 이동통신 간의 결합 상품이 출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동일망을 사용하는 알뜰폰과 이동통신 회선 간의 결합 서비스가 지원되면 현재 이동통신과 알뜰폰을 각각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요금 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합 서비스와 연계해서 데이터 선물하기, 부가 서비스 등 알뜰폰 이동통신 회선과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절감에 더욱 기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안 중에 있으며 각계 의견을 마련하여 곧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문재인 정부 1주년 관련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주년 최대의 실책은 다시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주년 최대 실책은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퇴출 정부였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1주년 노동정책은 F 학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서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일자리 퇴출, 일자리 소멸 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민간 경제 조사 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의 조사 결과인데요. OECD 다른 회원국은 평균 고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6%에서 2017년 1.9%로 꾸준히 증가함에도 우리나라만 감소 추세입니다. 2016년 1.2%, 2017년 1.2%, 2018년 0.8%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균 고용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한국의 고용 증가율 순위에도 큰 변동이 있습니다. 2014년에 123개국 중에서 46위였는데 2017년에는 82위였고 올해는 86위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고용 증가에서 점점 꼴찌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자리 퇴출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언론과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 과속 인상. 둘째, 공무원의 과도한 증원. 그리고 셋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즉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맞아서 무엇이 과연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성과를 낸 것처럼 2년 차에는 일자리에 있어서도 퇴출 정부가 아닌 창출 정부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인가요? 오늘이네요. 오늘 새벽이죠. 미국 국적자 3명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결단에 환영을 보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정상회담 당시에 한국 국적자 6명, 억류된 한국 국적자 6명의 송환도 요구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류된 한국민이 6명이 아니라 7명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한 명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일단 가명을 쓰겠습니다. 최송민 기자라고 데일리 NK, 북한 전문 보도 매체인 데일리 NK 기자고 탈북자 출신입니다. 탈북자 출신의 한국민인데요. 기존의 6명 중에 3명도 탈북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원 대한민국 국적자인데요. 최송민 기자가 데일리 NK 동료 직원들과 가족들 증언에 따르면 최송민 기자는 2017년 5월 29일 중국 길림성에서 북한 국가보위부에 의해서 유인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양에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 촉구합니다. 통일부는 즉각 북한 당국에 최송민 기자, 저한테 연락 오면 제가 본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요청으로. 본명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북한에 있는지 신변 확인을 바로 하시고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은 외교부 통해서 확인했는데 중국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확실히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 당국에 6명이 아니라 7명 억류자의 송환을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사 분들에게 좀 요청을 합니다. 지금 언론사 후보 초청 토론, 지금 지방선거 언론사 후보 초청 토론에 불공정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에 5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는 언론사 초청 토론회에 포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진행된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경수, 김태호 두 사람 후보만 초청을 했고 저희 바른미래당의 김유근 후보는 배제되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 경남도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9일 날 3개 언론사 초청 토론에 서병수, 오고돈 후보만 초청을 하고 저희 바른미래당의 이성건 후보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이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파악 못한 그런 케이스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직선거법 그리고 공정한 선거, 공정한 토론 취지에 따라서 이후부터는 언론사들이 이처럼 불공정한 후보 초청 토론은 중단해 주시고 저희 바른미래당 후보를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건 일단 국민 앞에 국회 파행 장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대표는 사과는커녕 특검에 깜도 안 되는 사건이라며 애써 사건을 폄훼하고 특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특검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드루킹 게이트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청와대도 특검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사건이 자기들과 연관성이 없다면 특검을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경까지 포기하고 특검을 거부하며 나아가 국민을 상대로 모든 것은 야당 탓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작태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훼손되고 있는 꼴을 방조하고 있으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말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 민주를 넣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당은 특검을 거부할수록 스스로가 드루킹과 연관성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전향적인 태도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당이 여당다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삼아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 1주년 정책 설명회를 열고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등 듣기 좋은 말로 성과 시장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화자찬에 박수를 쳐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었지만 상황판의 실업률 숫자는 4.5%로 17년 만에 최악입니다. 청년 실업률도 11.6%로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쯤 되면 일자리 상황판이 아니라 실업 기록계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막대한 혈세로 공무원 늘리기에만 고집을 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추경만 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노동정책을 완전히 전환하기 바랍니다. 위기의 신호는 무시한 채 추경만 바라보고 지지율의 환상에 빠져서 포퓰리즘 정책만 고집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일자리는 민간이 만듭니다. 과거의 낡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새로운 창의와 경쟁이 일어나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실업자의 천국이라고 불리던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끈 노동개혁으로 지난해 가장 낮은 실업률을 나타냈고 미국의 실업률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의 노동정책은 청와대의 지지율 거품만 크게 만들었을 뿐 경영자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취약기업과 노동자들을 위기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화자찬은 멈추고 진정으로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한 경공모 회원의 제보에 의해서 드루킹 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와 박빙이었던 시점에 안철수 조폭과 같은 허위 사실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제보자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마치 한몸처럼 김 의원과 드루킹 등 경공모의 댓글 조작 활동이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심 기사만 9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9만 건이 넘는 기사에 단 조직적 댓글로 안철수 후보에게 어떻게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고 얼마나 허위 비방으로 안
안철수 후보의 신뢰도를 갉아먹었는지 그 실태가 불보듯 뻔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면서까지 특검을 회피하면서 감추려고 했던 현 정권의 민낯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편이라면 지금이라도 겸허히 특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유명 침대 회사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어 검출된 것이 밝혀져서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제보하신 분은 이 침대가 항균 항취 기능이 있다고 해서 6년 이상 아기와 함께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국민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기준치의 3배 이상이 나오는 라돈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침대를 만든 업체는 라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고 정부에서 허가받고 판매한 제품이라고만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방사성 물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짐작할 만합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방사성 물질을 무단 폐기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5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연구용 원자로의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금, 구리전선, 납차 폐체 등 폐기물이 무단 처분되거나 절취, 소실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이 2.5에서 5kg 내외, 납차 폐체 17톤 등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닌 방사성 물질 덩어리가 무단 유출될 것입니다. 만일 이 폐고철이 재활용되어 피폭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또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냉각수 폐기물 2 드럼도 소재 불명인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방사성 물질 관리와 생활용품의 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만드는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10시 반에 제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방공보수 시대 끝났다 하는 겁니다. 기자분들하고 우리 사무실에 나눠서 보여주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상으로 공개받은 것 같습니다.